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파면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 드레피스 사건에 이를 빗대서 두둔을 했고, 최강욱 의원은 서울대의 파면 타이밍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책임 논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안 부결의 여진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을 맞아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자, 자신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두 부분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민주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20명 발언에서 자극을 받아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모욕감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던데요.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은 뭐 라디오 방송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모욕적이었냐, 틀린 게 뭐냐, 이걸 좀 지적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연정 의원,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우선 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네. 저렇게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검찰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그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통과의 필요성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이 사람이 체포동의안 발부돼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네. 또 이 사건은 아마 다른 사건과 달리 많은 분들이 이 녹취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녹취록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명이 뭐 갑작스럽게 나온 이런 이야기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것도 이미 녹취록 속에 윤관석 의원이 누구한테 줬고 다 그때 이게 이 실명이 방송되진 않았지만 여러 명의 의원들이 줬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보니 네. 대략 봉투 20개를 만들어서 20명의 의원들한테 전달했다는 정황들과 강내구 씨의 증언, 예. 그다음에 돈을 전달해 준 사람 증언 등등을 종합을 해서 그걸 이제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걸 해달라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네. 그러면 검찰 수사의 어떤 내용과 다르게 한동훈 장관이 부풀렸다든지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한 거, 이걸 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부결시킨 걸 책임을 한동훈 장관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한 네. 장관이 이렇게 20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들을 자극시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들 헌법기관이고 이 사안은 이미 12일 전에 공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의원들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본인들 스스로 마음속에 이미 다 표를 결정하고 들어가요. 예. 근데 그걸 현장에서 들어보고 한동훈 장관 말 때문에 내가 찬성할 걸 반대로 바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네. 다들 국회의원 하루 이틀 하는 분들 아닌데 예. 그거를 그냥 그 한동훈 장관의 연설 때문에 내 선택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미 다 정해놔놓고 이미 부결시켰는데 예. 그 책임을 우리한테 하니까 국민들이 비난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자, 서전 위원장은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틀린 말 한 게 아니고요. 네. 다른 행동, 다른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요즘에 뭐 최근에 시간이 있을 때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그럼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5분, 이재명 대표 15분, 하영재 5분인데요. 길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웅래 의원한테 이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년 검사 생활 이런 증거 생생한 거 처음 본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 이런 감정이 섞이고요. 이재명
대표할 때는요. 네. 인허가 장사, 후불제 뇌물, 지자체 뇌물 토착 비리 사건, 휴대폰 뭐 비율을 얘기하면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은 다 범죄자다 이야기하는데 네. 하영재 의원 관련해서는 정말 드라이하게 정말 설명을 잘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증거도 있고 혐의도 있는데 증거인멸, 즉 보좌진하고 회유하는 부분도 있고 예. 사실은 공여자에게 계속 그 법원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고의 법무부 장관인데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 할 때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공천 헌금은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지 이걸 정치권에서 헌금한다 이건 예. 아니고요. 이런 네. 공천이란 제도가 존재한다면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히 책임을 있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기준 예.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서지현 위원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거 보면 네. 방탄 부결이 부끄러운 줄은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부끄럽지도 않으면 이게 뭐 우리가 가결했는데 왜 이럴 텐데 이게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싶으니까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가 싶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라왔을 때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누구도 하영재 의원 방탄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 55명이 네. 체포동의안 포기 각서를 쓰면서 비록 소속 정당 의원이지만 예. 우리는 체포동의안 누리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뭐 드라이하다면 드라이해질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때부터 이재명 대표,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와서 설명하기 전부터 이게 뭐 검찰이 문제다, 강압수사다, 증거가 없다, 9,700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뭐 대수냐 등등의 정말 국민 심사를 어지럽히는 막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저는 이 체포동의안 설명이라는 게 체포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하다 보면 당사자인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싫으면 알겠습니다. 혐의를 받지 않으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분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두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간 오찬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예전에도 정치가 그랬나요?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를 또 부인하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긴 합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일부 설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찬 자리에서도 일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는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미경 의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 네.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뼈 있는 농담이잖아요. 네. 그냥 농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 정도의 농담을 하셨다는 거를 보면 네. 그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애둘러서 얘기하신 건데 예. 그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정상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 이 방탄을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다 알아요. 이재명 대표 이후에 민주당이 그냥 어거지로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요 그랬어요. 그때도 한동훈 장관 핑계를 댔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매번 자기네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네. 그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지.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 바라보고 정치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없었으면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예, 예. 이제 핑계 댈 데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민주당이 방탄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방탄해 주려고 했고요. 아, 요번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금방 국민들께서 잊을 텐데 그냥 한번 맞고 말아야지.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잊지 않으시면 예. 내년에 총선에서 잊지 않고 투표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민주당 혼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광욱 의원이 앞장서기도 합니다. 체포동의안 요청 발언을 두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언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건방짐. 그동안에 늘 스스로를 일국의 장관이라고 자임하면서 보여왔던 그 태도를 또 보였는데 이거는 뭐 종편 패널도 아니고 그 극우 유튜버 수준의 언사를 하면서 네. 국회 단상에 서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용하는 네. 용어도 그렇고 네. 논리의 전개 방식도 그렇고 특히 무슨 캐스팅 보트를 쥔 20명의 무슨 혐의자들이 함께 있다 뭐 이런 어머야. 사실로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는 태도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네. 측면이 있다. 예, 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건방짐, 유튜버 수준의 언사, 극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자 장림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날 여러 조간들이 가결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민주당 당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있었냐고. 가결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또다시 부결시키면 민주당으로서는 방탄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 빌미를 준 것, 하나의 변수를 마련한 게 사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20명의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범죄자라고 낙인 찍은 거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의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노의 반대 버튼을 누르게 했다. 누가요? 한동훈 장관이요. 마치 부결하라고 약 올리는 것 같았다라는 어떤 글들도 어떤 반응들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만으로 방탄하면은 국민들한테 지탄받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접근법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전략도 없고 국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어떤 존중도 전혀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결격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듣고 찬성해서 반대로 돌렸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저는 이 부결시킨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범의식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친명 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이제 공소장에도 이거 나오는데 영장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당시에 홍 후보 측에서 뭐 봉투를 돌리니까 우리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고 그거는요 정말 이례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녹음으로 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친명 비명 가릴 게 없는 거죠. 왜냐 아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혹여 나까지 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들을 다 했을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겉으로는 뭐 이게 돈 봉투 안 된다 이거 이번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취재를 해보면 그 의원들의 내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본성 그건 뭐냐면 혹여 나도 이게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부결의 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부결로 간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단지 윤관석, 이성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앞으로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막을 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아마 수명 명단이 공개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정치권의 악습이죠. 전당대회를 해서 사실은 돈봉투를 돌렸다는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결의 뭐 최종적인 원인이라 하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할 말은 없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리자면 부결의 결과가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솔직히 국민의힘 출신도 아닌데 왜 저렇게 틀린 말이 아니고 다른 말, 다른 기준을 하냐. 그 언론이 또 그렇고 기자분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보면 한번 너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설명하고 이재명 한번 그리고 그 노웅래 의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영재 의원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실이라면 혹은 검찰의 주장, 검찰의 조사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중립적, 객관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치라든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다 제가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해야 될 텐데 그 사건의 수사 정도 내지는 증거의 정도 거기에 따라서 한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국회의원들이 한 장관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바꾼다? 글쎄요,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들끼리는 뭐 살짝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그게 사라진 지가 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4연속 부결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되는 가운데 최광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었죠. 휴대전화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들 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휴대전화기는 반환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휴대전화는 저도 이제 우리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정책 방침이 있잖아요. 네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풀 수 있을지 그러시군요. 모르겠지만 뭐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는 이미 지금 치르고 있죠. 그 열심히 힘들어서 열어봐야 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도 그렇고 임모 기자. 임 기자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통화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아예 연락한 사실 자체가. 네,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이른바 뭐 검언 유착 사건, 뭐 이건 사실과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만 당시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은 걸 빗대서 자신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방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최강욱 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만 봐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정책 아니냐? 그다음에 열심히 힘들어서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결국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게 깡통폰 만들어서 거기에 비밀번호 걸어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한번 열어봤자 뭐 아무것도 없어. 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는 그 피의자로서 자기가 이제 지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본인이 깡통폰을 만들어서 비밀번호 걸어서 제출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비밀번호 있는 상태로 그걸 아마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해줬겠죠. 네. 지금 그런 거랑 지금 최강욱 의원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응대를 하면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국민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지금 네. 보고 있는 거라서요. 예.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예. 특히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재.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요. 수사받고 기소됐어도요. 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계속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사건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방송해서 얘기했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뭐 수사기관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예.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그래서 수사권 검찰에서 다 뺏어갔잖아요. 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검찰은 그걸 건네준 겁니다. 법원 판사에게.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영장을 발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는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을 또 빼앗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가운데요.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아마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 뭐 전화를 만들어서 깡통폰을 제출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쓰던 거 갑자기 압수수색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문제 제기하고 예. 싶은 게 이게 MBC라는 공영 매체가 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을 이렇게 혼자 출연시켜서 장시간 이렇게 자기 사건에 관련해서 어떤 이 기회를 준다는 거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사에 있는 기자가 또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또 여기 같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공범으로 지금 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근데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반대편에서 그런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뭐 진행자도 똑같이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인 방송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 과연 그게 저는 적당한지, 아니면 정말 출연시키고 싶으면 그와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도 저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송의 임무가 아닌가. 예. 그 의문을 좀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죠. 사실 그게 뭐 질질 끌다가 뭐 10번인가 결재 올렸는데 안 되다가 겨우겨우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사건과는 무관하게 됐고 이 다른 연루된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는 좀 다른 과정이겠죠. 이제 수사 중인 것과 아예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이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안 가르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적으로 한 장관을 좀 공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서도요. 최강욱 의원, 조 전 장관과 뭐 당시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 시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장경태 의원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예, 그렇고. 예.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열린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갑자기 지금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국 교수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견제가 들어온 건가?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벌인 일인가.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서울대가 갑자기 작년 7월에서야 징계를 논의했는데요. 네. 사실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네, 최강욱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자마자 징계한 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장경태 의원은 정권 바뀌니까 징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장희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곳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인데 그 조국 전 장관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식사하는 사진 올렸다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징계해야겠다라고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SNS 보셨죠? 내일 징계합시다. 뚝딱해서 파면하는 그런 곳입니까? 네. 이건 서울대 교수와 총장, 학생들이 명예훼손으로 최강욱 의원한테 소송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장경태 의원은 뭐 정권 바뀌어서 징계 논의 시작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민주당의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일 때는 징계 그럼 의도적으로 늦춘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오세정 전 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서울대 전 총장이 국회 나와서 질의도 많이 받았었는데 정경심 교수 확정 판결에서 허위 인턴 등의 혐의가 다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 전 장관 1심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무려 3년 6개월을 질질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처음 3개월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연봉의 50%를 조 전 장관이 받아갔고요. 그 이후로는 강의 한 번 안 하고 연봉의 30%를 받아가서 네. 그동안 일 안 하고 받은 돈이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1억. 서울대 결국 우리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조 전 장관 지갑으로 들어간 것과 다름이 네. 없는데요. 예. 이렇게 일도 안 하고 3년 넘게 1억을 받아가도록 방치한 지금의 서울대에게 저도 불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늦게 파면 결정을 내렸느냐.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조 전 장관은 또 소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송으로 자녀 학폭 대법원까지 끌고 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랑 뭐가 다르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지금 조 전 장관이야말로 조민 씨나 본인의 사건에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주범입니다. 네, 사실 두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질질 끌다가 지금 결론이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뭔가 시점이 묘하다라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산마을을 들린 직후, 그리고 뭐 총선 이야기가 나오자 좀 서둘러 결론을 낸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뭐 이런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파면이란 처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장관에 대한 이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지금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파면이란 건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앞으로는 이 파면 결정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예. 행정소송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파면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뭐 서울대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좀 과하다 싶게 조 전 장관을 엄호하는데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 이런 말까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피시 사건인가? 프랑스 육군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시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장학금 600만 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엄마가 징역 4년, 아버지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 아무 이유가 없었나요, 정 의원님? 저는 정청래 의원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해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땡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신 사실 많은 국민들의 그 속마음은 법과 정의를 진짜 제대로 세워라 였을 거예요.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한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수호대 만들어가지고 조국 보호하자고 하신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그 서울대 징계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거 보세요. 보통 징계는 그 확정 판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징계는 징계 사실을 놓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기소만 되면요, 다 파면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됐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소송을 해서 자기 지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기소됐는데도 그 파면 안 됐어요. 지금까지 파면 안 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지금 파면된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형평성에서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서울대가 파면했을까요? 그래서 법과 정의가 지금 살아있다, 예. 제대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예. 정청래 의원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드레피스 사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군국주의, 반유대주의 광풍 속에서 이 프랑스 대위, 유대인 출신이죠. 이 드레피스 대위를 이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시킨 다음에 이게 재심 청구를 겨우겨우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가담을 했었죠. 그래서 무고를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게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드레피스 저분은 정확히 잘 몰라서 언급하기는 그런데 사실 비유 자체는 뭐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학교인데 그 운영은 좀 이게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규정을 보면 네. 사실 징계위원회 개최하고 60일 이내 뭐 9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예. 징계 절차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저도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뭐 2014년도에 모 교수가 인건비 160억 횡령한 것을 2019년에 징계위원회 했는데 이것을 3년을 끌고 2022년에 징계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워낙 이게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장관의 제 500만 원 뭐 어떤 장학금 예.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부정 청탁이고 금품 수수다. 그래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징계 파면한 이유가 그 금품 수수 500만 원 이상이면 예. 징계에서는 면직이나 파면이기 때문에 파면했다고 하는데 사실 조국 장관 입장에서 항소를 한 거거든요. 항소 이유가 뭐냐면 노한중 교수가 2016년 1학기 때부터 조 전 장관이
딸 조민학에 장학금을 200만 원 준 겁니다. 그래서 총 1,000만 원 넘는데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되면서 이것이 청탁에 관련된 수수다. 이게 금품 수수다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저는 약간 싸울 만한 게 2016년도에 장학금을 안 주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된 2017년부터 장학금을 주었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텐데 2016년도는 사실은 정권도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 장관도 뭐 여러 가지 뭐 직책을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툴만 하다. 만약에 이 부분이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을 때 그럼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떤 해명을 또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건부 파면이라든지 조건부를 해서 최종 판결이 나서 그것이 뒤집히면 어떤 뭐 그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규정 자체가 좀 동일했으면 좋겠어. 참고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아들은 대법원 확정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정경심 교수 사건으로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징계 사실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대 교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건하고 조국 장관 그 징계위원회 해부 자체의 논의가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권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정된 게 이제 이 노한정 교수가 준 장학금 500만 원 넘는 600만 원 때문에 사실상 파면이 된 건데 정경심 교수와는 좀 무관한 거여서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기 때문에 서울대가 인정한 겁니다. 일단.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돈을 치질 않았어요. 이후에 받은 것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처벌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어디서 뭐 드레피스 사건을 찾아내신 모양인데 이 드레피스 대위가 이걸 알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건과 조국 전 사건을 비교하느냐. 조국 전 장관은요, 딴 거 없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뱉어놓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이미 예견한 듯이 다 뱉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딱 이 문제를 당하니까 전혀 다른 지금 기준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게 정말 그 해외에 있는 영어 사전에도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 공로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수없이 뱉어놓은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없이 엄격한 잣대를 해놓고 본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이 분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서울대가 왜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갔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식의 징계를 하고 있으니 왜냐? 조국 전 장관은요, 민정수석 할 때부터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2년인데요. 2년 동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임 교수로서 지금 형법 교수거든요. 그걸 TO를 잡아먹고 있으면 다른 교수들은 전부 다 시간 강사 이런 사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울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학비를 내고 왜 계속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교수를 그만뒀어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본인은 TO를 먹고 있고 거기에도 월급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3년 6개월, 5개월 동안 징계를 질질 끄는 이런 학교 내부 규정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스펙 7가지 모두가 허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의전원에 냈던 원서 중에서도 자신의 인턴 경력 몇 가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표창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스펙이 다 허위라는 게 판결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창장 하나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멸문지화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자, 서울대생들은요, 조국 전 장관 3년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파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뭐 직위 해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억 넘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무 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결코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어느 부분에서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살짝 봐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조민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8월에 만료된다는데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인일 때 적극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조민 씨에 대한 기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기소를 한다고 한들 그건 가혹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기소를 안 하고 봐주다가 이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저는 조민 씨가 유튜브 활동하는 거 다 존중합니다. 벌써 구독자가 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일 때 성적 조작을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가 법적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진 것처럼 성인일 때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다 알고 있었던 조민 씨 역시나 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도요, 서울대가 조 전 장관 파면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이해가 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서 제가 특별히 언급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 내가 언급할 바가 아니다. 물론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과거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하다가 뭐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 장관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현정 의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수사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잖아요. 이미 법원 판단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처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검찰에 멸문지화 당했다라고 한다라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법원이 멸문지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미 실형을 내린 거거든요. 검찰은 검찰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서 왜 이게 드러났느냐, 그걸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딴 사람은 다 안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야말로 본인들이 그렇게 아주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으면 똑같은 기준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법무장관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미 이 시장에 나와서 이런 판단을 받은 것인데, 그걸 마치 검찰이 뭔가 밝혀낸 것처럼 또 그걸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실적으로 이게 뭔가 검찰에서 뭔가 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하고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내렸겠죠.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 뭐 출마 여부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인간 조국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장관도 35일짜리 장관을 했고 대학 교수도 조만간 아마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될 것 같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자 좀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번쩍거리는 그런 지위, 자격들 다 내려놓자라는 마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조국, 그 앞에 있는 것 다 없이 그냥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전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교수도 사실상 아니고 교수직도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현재 자연인이고 인간 조국이고 시민 조국입니다. 그런 자리가 없는 그냥 조국이란 하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랬던 조국 전 장관이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그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다음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뭐 역진이라든지 뭐 퇴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무시도 당하는 거,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명예회복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길 없는 길 자체가 이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 본인이 좀 이렇게 좀 선명하게가 힘든다면 뭐 숙고 정도 아니면 그런 고민이 있다 정도는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패널로서 이게 대화가 되는데 길 없는 길 자체가 어떤 길 자체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총선에 나온다 뭐 국회의원이 된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뭐 비판하고 설득하고 이런 불필요하다. 근데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재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뭐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2020년이죠. 그 당시에도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출마를 당에서는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직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어떤 이유 설명 없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떠나서 다른 당에서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숙고하다가 국회의원은 어떤 고민이나 도전이 있으면 그 취지나 배경을 설명하고 그 만약에 민주당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야당이잖아요. 사실 지역에도 대구가 힘들지만 준비하시려고 1,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선언해야 된다. 왜냐? 알겠습니다. 이건 배려인 것도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이랑 자리가 하려면 최소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본인이 출마하고 준비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장제원 의원하고 한번 대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일부에서 나와요. 부산이나 아니면 뭐 이 상징적으로 TK 지역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도 좀 곤란할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오면은 고마워할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 전 장관의 결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요. 근데 최강욱 의원 계속 오늘 나오는데요. 이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억하시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서 1심, 2심 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이 최광욱 의원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대법원의 상고한 상태인데 과거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 인턴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거를 형법이 개입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거든요.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고.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하튼 1, 2심에서는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도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실형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인턴 허위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을 했던 누구에게 맡겼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PC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PC가 실제적으로 누구 거냐 그리고 이걸 압수했을 때 그 관련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볼 권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부분을 지금 대법원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1, 2심에서는 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없어도 일단 맡겼고 그 맡긴 사람이 제출한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전원 합의체에 넘겼다는 거예요. 전원 합의체에 넘길 경우에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경우 아니면 판례를 바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PC에 그러니까 그 개인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여러 절차에서 다퉜던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에까지 한번 갔었죠. 그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그 PC는요. 동양대의 공용 공간에 있었던 PC였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는 건 지금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이 컴퓨터를 이게 주거 공간에 있었던 컴퓨터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자산 관리인 김모 씨에게 넘겼고 김모 씨가 이 부분을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에 이미 제출
제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추출한 유죄 증거가 누구에게 쓰였느냐? 그 김모 씨에 대해서 쓰인 게 아니거든요.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쓰인 겁니다. 네네. 아들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인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미 제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네. 대법원의 태도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너무나 확고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거기에 적시된 죄명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제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출을 하던 사람이 이 의사를 확고하게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낸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죄 증거로 추출해서 쓰기 위해서는 피의자 입회를 시켰어야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 내지는 조국 전 장관 측에 변호인 입회나 당사자 입회는 없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장 변호사님. 저는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법원의 태도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미경 의원님은요? 아니 그거 이미 1심하고 2심이요. 네. 그러니까 원심과 항소심에서 예. 전부 다 이걸 판단했어요. 네. 변호인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다 했고 결과적으로 그 고등부장들이 예. 연구해서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그 누구한테 넘겨요. 예.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넘겼어요. 그러면 그 처분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예. 아니면 이 넘긴 이 사람, 지금 보관하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이제 이거 갖고의 싸움인데요. 예, 예. 보통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그걸 넘겨버렸다면 이미 처분 권한은 그 받은 사람, 이 증거를 받은 사람한테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지금 이걸 연구해온 판사들이 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일부 말하자면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이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법과 정의에 의해서 다 오랫동안 판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아마도 그 시간을 좀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강욱 일병 구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건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의 하나요. 이례적으로 가는 것인데 이 최강욱 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사건은 이게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이 연루되어서 그렇지 범죄 양태로 보면 그냥 잡범입니다. 입시 비리에 도움을 준 잡범 사건을 가지고 대법관 12명이 다 모여서 전원 합의를 할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사실을 다투는 부분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완전히 다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면서 증거의 위법성 이 정도를 따지는 건데 이것도 참 정치적으로는 구차하죠. 허위 인턴을 한 건 맞으나 이게 다 허위인 것은 맞으나 P씨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고 싶다. 이게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주장할 만한 내용인 것입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기 예. 전에 민주당이 주는 마지막 선물로 최강욱 의원 임기 채우게 만들어주고 이 P씨의 증거 능력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흔들어서 조 전 장관 2심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이 P씨가 증거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물겨운 최강욱 조국 일병 구하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볼 텐데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은 다시 출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조 전 장관 파면 결정을 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성명서를 낭독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괜찮아? 네. 예. 아니 무슨 일이에요, 서 전 위원장? 네,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저 깜짝 놀랐네요. 예, 그냥 빈혈로 이래서 이렇게 좀 쓰러졌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네. 빈혈도 있지만 뭐 이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 내가 사실 이게 뭐 돈봉투라든지 김남국 사건 그리고 혁신위원장 내정 관련해서도 뭐 여러 의원이나 당원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장경태 의원은 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있지만 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는 정도라서 아 최고위원 일정이 저 정도일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공개 회의도 있고 지역별로도 일부 뭐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초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당내외 사항에서 저런 식의 어떤 그 정신의 몸 상태가 좀 실신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크게 안 다친 게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별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본회의장에서는 다행히 반갑게 뭐 인사도 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고민정 의원 질의에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언론 관련 문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몇 월 며칠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그 자료에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허위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의원님의 평소의 인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에게 허위 문서를 제가 마치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만약에 이 문건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민정 의원님 저는 의장님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질의를 하든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네, 고민정 의원이 제시한 건요. 국정원에서 2010년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이겁니다. 고민정 의원이 국정원에서 2010년 작성한 거라고 주장한 문건이죠. 그건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만, 자, 근데 한 총리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자,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총리라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막 질문하면 다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 자리는 총리가 정부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질의서를 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식 답변하기 위해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국회법에 왜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 한 총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정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잘못 답변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국회의원들이 이 대정부 질문서를 내면 그걸 각 부처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저걸 불쑥 아무런 사전 고조 없이 저 문건을 들이밀고 답변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총리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문제죠. 2010년도에 저걸 왜 질문하냐 그러면 저 2010년도에 이동관 지금 그 특보가 네. 당시에 홍보 수석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런 문건을 내면서 당시에 좀 정부에 반대하는 기자들이 이런 걸 좀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거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이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니까 예. 그걸 공격하기 위해 저 문건을 띄워놓은 겁니다. 국정원에서 만들었다는데. 네네. 근데 한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문건이 국정에서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총리를 상대로 해서 왜 답변 안 하냐고 막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민정 의원이 총리 자리에 있으면 한동훈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고민정 의원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국정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꾸 저렇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오늘 한 총리가 발끈해서 지금 국회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건 이제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이게 국회법 보세요, 이게 법으로 자꾸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앞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고민정 의원의 질문의 어떤 의도 자체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원론적으로 대답을 하고 다만 말씀드렸지만 48시간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런 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신 거고 그 자료는 그럼 어디서 고민정 의원이 취득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역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감정이 섞여서 네. 국회법 보세요. 48시간 이전에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고민정 의원은 또 그렇게 이 법법 얘기하면 그러면 대답할 의무도 있는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낙연 총리가 사실 국민들이라든지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어떤 그런 뭐 공격이라는 것보다는 총리에 대한 자세나 어떤 답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여야를 다 떠나서 이제 그 올바른 바람직한 태도라고 많이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한덕수 총리가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이번에는 제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CG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 봐왔거든요. 그러면 항상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낚인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사석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당하시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 국무총리답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네. 저는 아주 흐뭇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총리가 뭐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좀 강하게 자신의 입장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주면서 호국, 보훈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90명 정도를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했고요.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이 제복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조끼 같은 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품위와 그걸 갖출 수 있는 제복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우리 정미 의원님 참전 유공자 딸이시라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제 6월이 되면요, 네. 그 아버지가 많이 그립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제복 입혀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아버지 보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가요?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지금 국가 유공자의 가족들은 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으로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예,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특별 초청 대상인 서해수호 유족 장병 대표 포함이 됐고요. 천안함 피격 사건의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전 함장은 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김건희 여사 옆자리에 착석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자, 정희찬 최고위원, 뭐 나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특히 이제 최원일 전 함장과 천안함 용사들이 이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언 등으로 참 많은 아픔을 또 겪지 않았습니까? 이경래 혁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면서 아직까지도 전 혁신위원장 타이틀로 언론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데 천안함 원인 불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오죽하면 전준영 이제 생존 장병이 권칠승 의원 방해까지 찾아가서 항의하고 사과 받아왔어요. 근데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민주당에 요청한 내용,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초기부터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도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장병들 함께 대동하면서 이 국가가 영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훈의 이 유공자분들과 또 특별 초청으로 서해수호 유족 장병 대표 최원일 함장을 모신 것은 민주당이 뭐라고 비판을 하고 음모론을 퍼뜨려도 대한민국 정부가 천안함 용사들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최근에 민주당과의 갈등 부분, 그걸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요? 위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최 전 함장에게는 어려운 시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 이런 글 썼다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규돈 씨인데요. 이번에 또 대통령을 저주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라는 인류 최대의 죄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악마들을 저주합니다. 잠자다 심장마비로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서전 위원장. 신부였던 사람이죠. 이제 사제가 아닌 박탈됐으니까 신부, 다들 김규돈 신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제가 저렇게 글을 올리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 이제 사제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거는 이제 비판이나 비난을 넘어서 저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 안 하더라도 지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을 이게 조금 이게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비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욕설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면서 댓글을 보면 이게 이제 천벌받아서 네가 천벌받았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밤새 코인했냐 뭐 그리고 쇼들 잘하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웠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을 떠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사회 조직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저런 식의 저주나 하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걸 넘어서 전 범죄 행위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니까요. 또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이런 기레기들에게 반드시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반드시. 저희들도 기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1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방문합니다.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서 또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을 예정인데요. 자, 과거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됐던 윤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is ready.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가 이번 총회에서 이 PT 프레젠테이션 하는 연사로 나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싸이 그의 공연과 강연 모습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with the Gangnam Style, I'm living in a dream and I'm living in a nightmare. But nightmare means about the next one. I gotta beat Gangnam Style. I gotta beat 670 million views. I gotta beat horse riding dance. 네. 자, 옥스퍼드 강연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아까 보셨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싸이가 PT 연사로 등장하고 여러 명 또 있다고 합니다. 뭐 깜짝 공개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돈 신부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회 소속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다르게 오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성공회 대전교구가 사제직을 박탈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싱하이밍 주중대사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쏟아냈던 대한민국과 관련된 엉뚱한 발언들. 이게 한중간 신경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임원단이 국회에서 싱하이밍 대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오만방자한 싱하이밍 대사는 대한민국의 100배 사죄하라.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자행해 온 협박, 오만방자, 비열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하고 진정한 설린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처신하라. 네. 자,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진정한 설린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처신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도 장성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소속 의원 5명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머물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서 7명이 더 가는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자, 서 전 위원장, 네. 민주당 이 상황에서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외교, 국익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네. 이거 비판을 좀 자제하자. 예.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또 미국, 뭐 일본 갔을 때도 그 결과를 보고 좀 비판하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그 지금 방중에 간 상태에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만약에 이게 한중 관계가 지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든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네. 어떤 원인 제공을 떠나서 지금은 기업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가서 정말 언론이나 뭐 일부 국민의힘은 또 갈라치기해서 또 예. 이용당한 그렇게 되면 또 비판받을 지점이지만 네. 지금은 비공개로 했거든요. 왜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자체도.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지혜롭게 한 것 같고 이제 그 중국을 갔다 와서 좀 더 이 부분은 이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외교라든지 경제 관련해서는 좀 많이 긴밀하게 저희가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외국 가는 걸 비공개로 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외교입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 간다고 해서 외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통야 봉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즉 중국의 전략이 야당과는 통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서로 봉쇄한다. 예. 뭐 이래서 뭐 통야 봉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사실은 중국은 대한민국을 좀 갈라치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싱하이밍 대사가 직접 이재명 대표 불러서 15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5명을 사실상 비공개로 이제 어제 한국일보가 이걸 특종 보도해서 알려졌지. 안 그랬으면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그냥 여야 의원들을 합동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왜 민주당 의원들만 초청할까?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때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네네.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동행을 합니다. 당시에 변재일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다가 마지막에 취소를 해버렸죠. 자, 국빈 방문, 미국 방문, 즉 동맹관계인 미국 방문도 안 가던 민주당이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비공개로 5명이나 갔을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전략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끊임없이 지금 야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을 뻔히 알면서 예.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5명이나 더군다나 원내대표를 했던 분과 함께 삼선 의원과 함께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왜 미국 방문을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 중국 방문을 이렇게 갈까? 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여당 의원도 초청했었는데 가기로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안 갔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그때 당시에 민생
환경경제특위 소속 의원들이 뭐 대상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다 보니까 뭐 원래 초청을 누구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전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싱하이밍 대사가 만찬을 제안했던 걸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왔죠. 오늘 관련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2월 달에 초청했다고 했는데 거부하신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외교적인 어떤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인 국적 외국인 선거권 일부 제한하는 방안 작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기자님의 질문을 약간 바로 잡자면 저는 중국인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중국인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투표권이나 영주권의 문제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특정 국가를 상정해서 말한 취지는 아닙니다. 꼭 중국을 상대한 한 문제가 아니라 네, 싱대사 만찬 거절한 이유 설명했고요. 외국인 투표권과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은 싱하이밍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그 정보 보고를 받아서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잘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기자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중국인 국적, 그 외국인 선거권에 대해서 뭐 제안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의견을 표명했다 뭐 이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장관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그 글로벌적인 그런 기준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영리한 분이라 그 제대로 그 케이스 사건마다 그 적절하게 지금 대응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싱하이밍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외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윤 대통령의 열등감이 표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네요. 보시죠. 대통령께서 외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한다고요? 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외교를 부적절하게 하고 계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말 야당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대사 발언을 또 의견을 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싶으실 텐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열등감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열등감의 발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대한 국내의 반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직 외교부 차관도 대통령실이 국내 정치에 이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고 해서 중국을 지우고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국가고 또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등거리 외교,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이런 외교 전선을 구축했었던 거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닌데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네티즌들이 이재명 대표를 리짜이밍이래요. 그 리짜이밍이라고 불리는 분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미국 국빈 방문하고 오는 분인데 10몇 년 만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대체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끼는지 어느 평행 우주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간의 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